자, 오늘 독서 과제는 연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 중심으로 해서 보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여러분 책 읽으셨으니까 이 질문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좀 돌리면 주세요. 네. 자, 3번 질문 더 보겠습니다. 2번은 빼고요. 자, 은빛 연어가 자신의 몸이 은빛인 줄을 몰랐다. 은빛 연어는 누나가 이야기해 줘서 자기 자신이 은빛 연어인 줄을 알게 되었죠. 저자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예. 읽으셨죠? 네. 한번. 읽은 게 아닌데 듣다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 진짜 우리 모습을 모른다. 이런 거에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식을 참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저 같은 경우가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일을 겪어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시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말 자신에 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전에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하면서 하나의 질문에 엄마가 답하게 하고 아이가 답하게 했어. 그래서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고 엄마는 이제 자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먼저 체크하게 하고 가려놓고 엄마한테 체크하라고 했어. 1에서 5까지 체크했는데 너무 다른 거야. 아이는 1이고 엄마는 5고 막 이런. 엄마는 기대치가 막 들어가. 예. 그 다음에 속상하면 이제 그 다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안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뭐 그런 비슷한 사례들 많죠. 그래서 내 모습도 어디에 투영돼야지 내가 볼 수 있어. 맞아요. 거울이 있어야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렇죠. 제가 보는. 그러니까 어떤 걸 인지한다는 건요 기준을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를 가져올 때 휘어진 자를 가져오면 그렇죠? 예, 반듯한 게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항상 자신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 관점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지를 모르면 결국 자기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문에서는 논문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어 정리부터 하잖아요.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지되고 있을 때는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반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있어야만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어떤 아량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근데 사실 사람 삶에서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을 내가 들으려면
이렇게 마음이 좀 높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네가 말하면 내가 다 들을게 해놓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자기의 단점의 허물에 대해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예. 저도 늘 하다가 남이 무슨 얘기 하는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표정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 내가 바뀐다고 바뀌는 걸 인지하면서도 바뀌어. 안 바뀌어야지 하고 하는데도 바뀌더라고. 그 참.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사랑해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각오하는 거지 비밀판이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을, 아까 제가 했잖아요. 기준을 달리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나에 대해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타인을 대할 때는 행동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행동 다 알거든. 왜 했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서를 잘해. 내가 왜 했는지 아는데.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왜 했는지 모르고 행동만 알아. 그러니까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는 의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나를 대하는 것만큼 최대 그 신적인 자비를 나한테는 제시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행동의 잣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원래 비교를 할 때는 기준을 같이 해놓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 행동을 했으면 나도 행동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지하니까. 결국 그 상대가 그런 관점에서 또 나를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 얼마나 결국 오해가 많겠어요. 그 상대에 대한 그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전체 모아져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서로 자기 의도를 많이 얘기해야 돼. 근데 또 의도는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대부분 의도는 자기 욕심에 기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기반하고 하니까 말을 하기가 어려워. 왜 실수했는지 이것도 다 의도에 비롯된 거니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뭐냐? 사연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있을 거다라고 있을 거다라고, 그래 있을 거야 이렇게. 모르지만 있을 거야. 이것만 해도 참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요, 일단은 한 템포 감정을 내려놓게 돼. 사연을 알기까지. 근데 이제 사연이 안 떠오르면 그럴 수가 있어. 예, 사연이 들려지면 그랬구나. 그럴만 했네. 사실 듣고 보면 다 그럴만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의도를 많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의도를 예측하거나, 예, 이게 사람 사는 일이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대표님이 많은 거를 좀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얘기에 제가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우리 교수님이 궁금해요. 내가 교수님이랑 함께하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화를 많이 안 낼 거라고 생각해서 언제 화를 내냐 물었더니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거의 화를 안 낸다고. 아, 역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지금 같이 계신 분은 아주 자주 화를 내거든요. 본인이 컨트롤을 못하죠. 너무 안타까워. 사람을 보시면 많이 부딪히면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는데 감정 잘을 안 보니까 제가 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자신 문제를 의도와 상대를 본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오픈돼서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조금 이렇게 예고되게 가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 그런 짓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뭐랄까 통제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드러나게 되면은 아 이건 이해가 이게 되죠. 좀 잘못됐구나 스스로 이렇게 좀 고쳐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문제점이 저는 사연인지 상대방에 대한 배경, 사연 이런 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표현을 많이 하면 더 그게 더 우선순위 아닌가. 근데 우리는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말을 잘하거든요. 행동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근데 사실 국어관에도 말 안 하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많죠,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피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표현을 많이 하면 내가 나의 의도도 표현하고 나의 솔직한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면은 굳이 상대가 나의 그 배경 사연인지 굳이 애써서 안 해도 되잖아. 저 아내랑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표현에 시비를 걸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삐지는 거 그냥 쏟아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서운하고 너 어떤 행동 이것이 자기가 그냥 편한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안 그게 잘 안 되고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얘네들 전혀 몰라. 특히 남자들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들이 습관화 어렸을 때부터 가족 문화에서 습관화하면 사회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대한테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한테 원하는 게 없으면 그리고 해주려고만 서로 생각하고 서로 해주려고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자주하시는 말 기대를 낮춰라. 기대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대를 낮춰라 하면 또 한 번에 큰 실수를 하는 그 상황이 오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대를 낮춰라. 그러나 저 사람이 가진 잠재력은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절대 낮추지 마라. 두 가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나에게 누구 아세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기대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보다 더 잘해줄 거다라고 갖는 기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대. 예, 그러나 가장 위험한 기대. 저 사람은 잘 안 될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저는 두 개로 나눴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인간 본질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자기가 움직이니까 누구나 다 가지는 기대보다도 그런 것을 상대방은 인정해주고 상대방한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행동 자체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보면 각자 가진 본질이 순간하다 보면 상대방 본질을 먼저 접근하게 되는 것이 기대심이 올라고 더 안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소통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자랑 독자가 하는 거, 운영자와 직원들이 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을 위해서도 소통 연습을 따로 하도록 이제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연습해서도 이게 이제 진짜 당신이 어떻게 내 몸을 그렇게 몰라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소통하는 거, 마음을 소통하는 거, 전체 소통하는 거. 이거 우리 교수님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온 우주를 소통시키는 일.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그래서 소통 연습이 작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소통은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못해요. 이게 어떤 감정인지.
근데 내가 지금 불편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이게 무슨 감정이야 이렇게 설정하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쉬운 것들이 오히려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걷는 거? 나 충분히 하는 게 그렇고 그래고 왜 연습을 해? 양치질 충분히 하는 거 그렇고 왜 연습을 해? 기본 연습.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아는 것을 연습하기가 더 어렵고 그게 체계화된 연습이 되면 아까 우리 이제 전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패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소통 연습을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제도 이상희 장관님하고 그제 만났는데 그분하고 만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30초 이상 들어준 적이 없어요. 얘기를 조금만 하면 그냥 뺏어서 또 자기 얘기해. 30초 이상 못 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 얘기할 때 꼬투리 잡아서 내 얘기 30초는 하고 그분 또 얘기하시다가 하면 꼬투리 잡아서 30초 얘기하고 이래갖고 내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아이 작가가 가서 야 대단하세요 대표님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그 부분을 잘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내가 이런 가장 큰 실수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입에서 입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나는 이것이 원래 입안에 있는 세균이 나타나서 이건 바꿀 수가 없나 보다. 세균을 쫓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20, 3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참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입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지금. 입냄새 제거 못 해주잖아요, 다. 가글이니 뭐니 별게 다 나가도 모두 다 못해요. 근데 난 어땠냐면, 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내가 그 정도 몰랐나. 내가 다 알지. 양치를 다 할 수 있고, 또 하니까,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균 때문이야. 근데 지난해 제가 혹시나 하는 가설,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라는 가설 있죠. 이 가설을 하나 세우고 한번 이를 닦아보자. 그리고 이 뒤에 쪽에 치석들이 좀 있잖아요. 항상 까맣게 좀. 그냥 그거를 한번 닦는지 주르겠어요. 5분 닦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입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뭐야 나는 20년 동안. 뭔 짓을 하고 산 거야,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다들 칫솔질 잘한다고 생각하지, 맞아.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난 그 가설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야. 얼마나 불편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희 장관이 그 대화할 때 보면서, 저분 저렇게 지금 계속 아는구나 이거를.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모르는 건데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계속 해버리니까 나도 그러지 않겠냐. 다른 사람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바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맹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지금 현 선생님이 얘기한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더 잘하는 거. 진짜 그렇지. 알기만 하지. 다음 단계가 계속 있는데.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숨 쉬는 거, 걷는 거, 먹는 것까지. 어제 그 의사 선생님 왔을 때 최 박사님한테 항노화를 위해서는 5가지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있으니까 나는 속으로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듣자. 뭐예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하나 얘기하고 설명하느라고 막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2번째 뭐예요? 3번째 5가지 다 들었는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거는 좀 유머스럽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아는 것과 타인이 아는 것. 그래서 전 진짜요.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진짜로 나와 다른 거가 있을까, 나와 같을까 다를까를 알기 위해서 아무리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 생각이 돼도 꼭 들어요. 막 물어서. 보통 얘기하다 보면요.
예, 얘기하다 보면 자기에게 빠져서 막 그 삼천포로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끊어놓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듣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아까 같은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소통 다음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소통에서 공감이 없으면 소통 끝나버려요. 네. 예, 근데 공감이 없으면 끝나버려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미래 사회의 역량을 소통하는 것을 키워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그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너무 이렇게 다 어른들이 안 해줘서. 근데 맞아요, 다 그거는. 주어졌기 때문에 네. 공감은 어른들이 안 문제를 해줘서. 해결해줘. 그거는 이게 공감이라는 게 서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표현도 중요하지만 들어주는 거 그럼으로도 이제 공감대가 지금 우리가 보면 소통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공감적으로 이야기해서 왜 그걸 익히 못하고 하다 보면 공감이 떨어질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공감대가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뭔가 아닌지. 자, 우리 3번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아주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를 갖는데 좀 다르게 생각한 거는 이게 우리가 장애인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적당히 떨어지고 나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사람은 되게 불편한. 근데 여기서도 우리 연어가 그런 과부가 불편했잖아요. 그런 체험으로도 생각이 드네요. 자, 네, 4번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은빛 연어는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괴로웠다. 그는 보호보다는 자유를 원했다. 은빛 연어의 자유 추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자는 은빛 연어의 자유 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요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핵심은 은빛 연어의 자유 추구. 왜냐면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은빛 연어가 은빛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빨리 노출돼서 집단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빛 연어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은빛 연어는 보호보다는 자기가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늘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 추구와 자유가 아닌 보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은빛 연어의 그 자유 추구는 뭐 은빛 연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잖아요. 내 맘대로. 세상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런 면에서 자유 추구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내 맘대로, 가장 이제 반대 단계는 너 맘대로. 예. 내가 너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이제 이 사이의 중립을 찾는 게 우리가 사회라는 사회의 요구사항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이 사회화시키는 그 과정이 과연 자유와의 대립 속에서 사회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개인의 자유는 사실 없는 것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내 맘대로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맘대로에서 시작해서 사회 쪽으로 가다가 다시 또 내 맘대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문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내 맘대로. 그렇죠? 안 그러면 힘들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죠. 나이가 들면 이제 치매까지 가버리면 내 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몰라서 내 맘대로고 나이가 들면 아파서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책에서는 내 맘대로 했던 그 은빛 연어가 내 맘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이 연어 공동체에 대한 사회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그 인간은 이기성과 이타성이 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맘대로 너 맘대로. 예. 근데 이기성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타성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이 연속선상에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처럼 네가 내 몸을 아끼듯이 다른 사람을 아껴라 했을 때 내 몸을 아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내 기준으로 아낄까요? 그러잖아요. 로봇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모른다. 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성은 이타성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예, 이기성이 이타성을 만든다. 나를 위해서 살아본 사람이 남이 그들의 그 필요를 남의 필요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성이 없는 이타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에 고민했던 주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정리한 게 이기성을 가질 때 충분하게 이기성을 누려라는 거죠. 근데 고민을 어떤 부분 때문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늘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사랑이라는 관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계속 사랑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기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죄인가?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의 스타일이 성장해서 이타성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과 먹을거리를 갖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어린 아이 때는 완전히 이기성이에요.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나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쳐서 조금씩 이타성으로 넘어가야지 진정한 이타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타성에 있으면서도 나는 또 한편에 나 자신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이타성이란 이기성의 연속선상에 있더라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죠.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기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어간이 이제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다고 하면 그 이기성에는 자기 만족감, 행복할 줄 아는 능력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만족한 거 이런 거를 인지해야지 그 다음에 이타적인 어떤 이런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남을 행복하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 진짜 그건 어렵죠. 예, 내 불편함을 기회로 받아들이든지 내 불편함을 이 불편함이 남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이렇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행복해야 돼. 네. 예, 불편해도 나는 행복해야 남한테 지금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야. 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있는 것처럼 네. 본질은 이기적인 건데 이게 작은 이기냐 큰 이기냐의 차원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행복하니까 더 도와주는 이타적인 이성 측면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60쪽의 세포의 그 하나를 골라서 보면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유전자의 가장 큰 특징이 유전자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유전자의 유일한 목적은요. 나의 생존이에요. 동료 유전자가 나를 괴롭히면 그냥 일단 죽이고 보는 거죠. 그게 유전자의 특성인데 그 유전자 60조개가 모여 있으니 우리는 이기의 화신이지. 그런데 그 이기의 화신이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실천한다? 60쪽의 이기가 모여갖고 사랑을 실천한다. 세상에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 기적이 있다면 그게 기적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봤어요. 잠깐 전화 한 통 받을게요. 우리 김윤경 회장님 중국에서 전화했네. 네, 회장님. 그런 것들 이기적이 이타적이야.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있느냐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정작 우리가 자존감을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걸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훈련. 훈련? 네. 그러니까 자존감 자체도 네, 훈련을 네, 통해서 제가 얻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면은 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75억 4천만 명 중에 너 혼자밖에 없다.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자. 써. 그리고 너한테 알려줘. 그래서 당신만 느끼고 있지 못하고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노래하게만 시켜도 그것이 자신한테 파동으로 전달되고 그 느낌이 커지면서 자존감이 이제 그 단계별로 약간 훈련시키면은 굉장히 커져요. 그럼 이제 놀라운 사실이 아이들이 한 8주 정도 지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제가 뭐라고 제가 성적 엄청 났는데 이제 성적이 별로 안 나요. 그럼 왜 그런 거 같니? 제가 저를 존중하는 힘이 생기니까는 다른 사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녀석은 팔이 하나 없구나. 다리 없구나. 그럼 이제 그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 자존감이 결국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것이 결국 이타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확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말 쉬운 단계의 훈련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하기, 걷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다라는 생각. 더 잘하기 위해서. 못 하니까는 왜 그걸 하는데? 그거 뭐 그냥도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 읽는 운동도 그렇잖아요. 저도 독서 운동이 지금 한 거의 20몇 년 이렇게 계속 점점 보고 있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좋은 기술이나 이것을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하는데 토요일날 그렇게 잠이나 자지 그 새벽에 논다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분위기가 참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확산이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 큰 거 끌고 나고 이제 더 도와주시는데 한 작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명상 쪽이랑 파동 치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조금만 알려주자. 그러면서 답답할 때는 어느 일로 치료가도 본인은 뭔지 모르지만은 몸 전체 그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쉬운 부분에서 한 단계 도와주시는 분들 어떤 수준을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8주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 하는데 이제 학생들 대상? 네. 학생들 대상 8주 정도 하는데 8주 정도 아니에요. 좀 작게 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보다 워낙 너무 좀 당장 시험이 문제는 시험까지 가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그럼 모든 조건이 같은데 이것만 추가했을 때 성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런 거죠. 예, 다 얘기 정리했나요? 예. 그러면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욕망의 크기만큼 먹지 않고 너무 많이 먹으면 연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기 욕망의 크기만큼 먹지 않고 너무 세부적인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갈게요 그냥. 자, 8번입니다. 초록강 입구에서 은빛 연어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겨졌죠. 은빛 연어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건 기억나시죠? 스토리. 이 스토리 한번 누가 기억나신 분 잠깐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자신을 구해줬던 그 눈맑은 연어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떤 고백인 것 같은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 환경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글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 왕자 모티브가 강하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하나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전 우주가 의미를 지니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우에게 보리밭이 의미가 없으나 그 어린 왕자의 머릿결이 떠올리니까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그 상황하고 아주 그냥 연동이 되더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사랑하면 집에 말뚝까지 이뻐진다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죠. 근데 저는 이런 어린 왕자랑 모티브 연결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저번에 그 최규상 씨 얘기했잖아요. 이모티브. 이모티브. 소설도 이 기법 저술 기법 그대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소 맨날 그 알고리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분명히 있는 있죠, 거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교수님한테 빨리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설 쓰세요. 대필 얘기했지만 그 문창과 나오신 분들 모두 여기다 붙여드려야겠다. 근데 인간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 어떤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로봇이 음악 만드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 영화가 사실 그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는 정말 시선을 못 떼게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영화 보면은 그 소리 역할 있죠. 소리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음향. 음향. 진짜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음향 가지고 사람을 놀아. 그런 거 보게 그런 거 보면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음향 가지고 막 몸이 막 울리잖아요. 근데 음향이 진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북 치는 소리는 심장이 울려요. 왜냐면 그 음향 자체가 에너지인 거 아시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리파가 더 작게 움직이면 마지막에 뭐가 되죠? 빛이 되잖아요. 소리가 주파수가 좁아지면 고주파가 되죠. 고주파가 더 좁아지면 적외선 되죠. 적외선이 더 좁아지면 자외선 되죠. 파동이에요. 소리부터 빛은 같은 파동이었어. 요렇게 움직이면 소리고 좁게 움직이면 빛이고. 그래서 우리 고주파를 쏘면 열 발생하잖아요. 전자레인지도 고주파에서 그쪽이잖아요. 파동이.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어떤 빛은 우리를 태워버리잖아요. 감마선, 베타선까지 가면은 막 우리를 파괴해버리잖아. 그러다가 점차 내려 적외선 정도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유익하잖아요. 자외선도 우리 태우잖아요. 자외선 밑이 적외선인데 적외선은 이제 몸에 최적화된 온도란 말이에요. 세포에.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니까 그때는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 단파 라디오 뭐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텔레비전 파동이 내려오고 그리고 저주파 내려가고 동물들은 이쪽에서 이용하고 동물들은 저주파 소리를 우리는 지금 가청 주파수가 2만 헤르츠죠 우리가 200에서 2만 헤르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높으면 닭쥐가 이용하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쫙 놓고 빛까지 보면요 빛을 이용하는 식물 빛의 파장을 이용하는 식물 광합성 그렇죠? 자외선을 이용하는 동물 적외선을 보는 동물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주파수 하나 쫙 늘려놓고 이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뭔 얘기 내려와버렸지? 소리가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결국 파장인데 파장이 곧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니까 소리도 에너지인데 그 소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지금 온 몸 세포에 그렇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밖에서 소리가 막 움직이는데 그것이 규칙적인 소리일수록 우리 몸에 에너지가 높고 막 서로 그 시끄러운 소리일 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뺏어가고 막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에너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영화 사이비 종교 거기 가면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막 찬양. 굿도 찬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음악적인 그런 맛이 소리가 결국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도 하고 소리를 맑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옛날에 그 MC 스퀘어 뭐 이런 네, 맞아요. 거 이거죠. 이런 것도 규칙적인 예. 그런 빛과 음악. 소리를 자극을 주는 요즘 유튜브에 그 소리만 막 읽어주고 그걸로 방송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소리 치료라고. 예, 소리 치료. 소리 치료. 음. 이제 중기 환자들 치료할 때 나머지 반응이 약한 신분들한테 어떤 주파수 소리를 불러주고 어느 정도 주기를 불러주는 거가 실질적으로 면역 반응과 그 몸의 치료 속도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는 거 맞네요. 있죠, 당연히. 신나는 음악을 듣고 귀를 당연히 시작하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진동수가 이제 제일 높은 게 소리급세나 그다음에 북소리나 징소리 같은 경우는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치료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일반 약하고 먹으면서 그것만 추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6주 걸리는 게 여기 추가되면 한 3주 만에 완치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리 치료,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빛에 의한 치료, 이게 이제 분야로다가 확장돼 있어요. 소리 치료, 그다음에 빛 치료,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색깔 치료까지. 그러면 장기감독은 이게 학습에 있어서 백색 소리는 어때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방의 색깔이나 조명을 뭘로다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그 효과가 훨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방을 그냥 막 만들어주는데 창문의 위치, 침대 위치, 색깔, 조명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요. 공부 환경.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 그 방에서 자꾸 들락날락하는 놈은 그러지 말고 방의 분위기, 가구의 배치, 그 다음에 조명, 색을 바꿔주면 아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요즘 이제 소리 치료, 화동 치료, 그 다음에 빛 치료, 색깔 치료가 이제 많이 세분화되어서 도입됐는데 이제 그 큰 거는 이제 교수님 준비를 세우셔요. 그래 우리나라는 그게 각 단체들이 너무 난립해져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와해. 저도 그런 자격증이 다 있음에도 그거를 실제로 못 쓰게 그냥 단순한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이게 축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교수님이 아예 전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소리에 의한 것, 빛에 의한 것, 색깔에 의한 것, 운동에 의한 것, 생식, 우리 몸의 생식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이 쭉 그 독서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습적 이론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하는 게 진짜 많네. 근데 그게 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몸이 아픈데 그런 걸 살리려고 원인을 못 찾으니까는 다른 방법을 그래서 한의학 쪽에서 침 넣고 뜸 넣고 소리 치료, 운동 치료, 활동 치료, 색깔 치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아다니면 어차피 나도 하자. 그래. 소리 치료는 지금 어떤 거를 방법.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의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요? 아니죠. 이제 암 환자들도 치료를 해요. 소리 치료를. 그러니까 제일 원래 이제 우리한테 소리 치료가 확장됐던 것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중에 박태환이가 올림픽 금메달 딸 때 하드세스를 이루고 갔는데 무슨 노래를 들었을까 그랬더니 소녀시대 지지지를 들었다 한쪽인데 그게 이제 파도음악이라는 게 알려주면서 파도음악이 뭐야? 그게 그럼 피로를 줄인다고 수영하는 동안에 대한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파도표가 아주 엄청나게 커졌어요. KBS 9시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재활치료를 할 때 파도음을 조금 추가했더니 4개월 걸리더니 2개월 만에 완치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환자들도 그쪽에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거기 켜주세요. 네, 껐습니다. 파동이나 빛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요. 빛이 지금 우리가 빛을 인지하는 게 138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을 지금 보잖아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날 때 지금 했던 빛을 지금 보면서 138억 년 전에 온 빛을 지금 우리가 인지하죠. 그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발생한 빛의 입자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멸하지 않고 빛의 입자는 현재 우리의 물질로 가장 작은 양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뇌파가 우리 뇌파도 파잖아요. 파. 양자파. 그럼 한 번 이 뇌파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 이 파는 공중에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잖아요. 이것도 파인데 한 번 발생한 파는 어디인가 존재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말하고 이 파장이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야. 단지 이 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 기능이 있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수신이 되는 거죠. 방송국에서 지금 보내면 우리가 수신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의 저기 켜지지 갑자기? 저절로. 누구 거야? 아이고 뭐지? 파장이 살아있는. 제 파장이 살아있어. 오 갑자기 섬뜩한. 아니 그게 좀 탈북하시는 분이 더 현명하신 것 같아.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안 들렸거든요. 녹화가 안 여기 바깥으로 안 들렸어요.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마이크를 그래서 그럼 거기를 꺼야 되죠. 예.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TV 신호를 수신기가 있으면 받아서 보듯이 우리 뇌파를 받아서 보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 빙의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잖아요. 신내림 같은 경우 그 보면은 뭐 죽은 사람 얘기를 때려 들려낸다든지 이런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뇌파들이 흘러다니는 뇌파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지 않겠냐. 우리 보통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빙의라든지 신내림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어떤 막 신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뇌파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 제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빛 입자 하나가 138억 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소멸 안 되고요. 요즘 이제 텔레파시에 대한 연구가 국내는 이제 투자가 적은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은 몇천억씩을 투자해서 텔레파시랑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멀리 조그맣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전달되는 파동이 저기서 어느 정도까지 전달되고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어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직 연구가 좀 약하긴 한데 그게 되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요. 지금 그와 비슷한 게요. 양자 컴퓨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양자 컴퓨터는 어떤 거냐면 양자 효과라는 것은 이 원자 안에 그 소립자들이 있는데 소립자가요. 그 두 개가 짝이에요. 짝인데 이상한 게 얘하고 얘는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데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얘가 미국에 있고 지금 하나는 여기에 있어. 얘가 마이너스일 때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시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 지금도. 공간이 무시된다. 예, 그걸 갖고 만든 게 양자 컴퓨터예요 이게.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원리는 모르는데 시간 차이 빛도 30만 킬로잖아요. 빛도 30만 킬로인데 이놈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이놈 바뀌면 이놈도 바뀌어. 시간차 없이. 아직도 원인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이거는 뭐 신의 조화 아니냐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요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그 이상과 그 밑에 소리들, 우리 주파수 밑에 위에 이런 범위들이 너무 지워요 사실. 현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지금 이제 잠재력이 커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걸 이제
좀 뭐라 그래 깨달으신 분들이 이미 차원이 달라지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가져가고 표정 이사님 마이크 켜고 지금 효의사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다음에 결정해서 또 하겠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하시면 여기는 진지하고 여긴 진지하고 여긴 재밌고. 사무총장님이 이번에 분위기 꼭 나오잖아요, 회장님. 자, 그럼 9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은빛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이었다. 모든 연어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남는 이유가 겨우 사랑하고 결혼하고 알을 낳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연어만의 독특한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저자는 은빛 연어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네, 이건 내용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무슨 삶의 의미냐? 뭔가 좀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도전적이고 뜻있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좀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이제 은빛 연어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김재욱 너무 어려운 거고 저는 작년 이맘때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 영상을 주신 게 있는데 신앙적인 거지만 잘못되고 실패한 사람도 같이 있는 삶이래요. 그 말에 감명받았어요. 그거랑 같은 지금 제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먹고 기동력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세상에 할 일을 다 했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반론을 제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실패한 삶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는 가치가 있다. 귀하다. 이 생각이 마치 정크 유전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의미네요. 이 부분은 갈매기하고 많이 비슷한. 어떻게? 갈매기가 그 배고픈 거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건 아니잖냐. 갈매기 주체성, 그걸 특기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잖아요. 본질을, 갈매기 본질은 나는 거고, 나는 데서 자유로워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연어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사랑하고 알을 낳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연어는 연어의 본질을 보시고 저거 이것뿐인가라는 비슷한 부분. 저는 갈매기 그리고 박 원장님은 어느 강사가 많이 연구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갈매기가 더 많이. 9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란색 모티브가 좀 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거는 조금 앞당겨가지고 교수님은 왜 이 책을 선정하셨을까? 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여기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어린 왕자, 갈매기의 꿈, 연어 이 세 권을 비교 분석을 하느라고 한 20년 전에 비교 분석 파일을 만들었어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 때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분석해놓은 데이터를 쓰느라고 뽑았고 다른 이유보다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세 개가 같은 어떤 추구적 소설,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데 그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럼 20년 전에 이거를 왜 골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질문과 같은 거죠. 왜 20년 전에 이 세 권을 수많은 책 중에 이 세 권을 골랐느냐 이랬을 때는 당시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장 소설 그리고 탐구 소설 그리고 추구 소설 이 같은 이 플롯이 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갈매기의 꿈은 서양형, 그 다음에 얘는 동양형을 대표하는 하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갈매기의 꿈에서는 이 본질, 새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고난과 갈등과 아픔을 거친 다음에 그 날기의 본질에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등을 일으켜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자기 동족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죠. 근데 연어에서는 떠나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상처를 주더라도 그 안에서 준단 말이에요. 은빛 연어 때문에 다 공동체가 힘이 들어도 그 은빛 연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서양 모드 같으면 쫓겨냈지. 그래도 동족이. 근데 얘는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서 아픔을 줬지만 그래도 끌어안아주는 공동체. 그렇다면 은빛 연어의 마지막 대응은 뭘까? 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도 나를 보듬어 줬으니 내가 이 공동체를 키우는데 내 삶을 바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겨우 사는 게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알을 낳기 위한 거냐?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 아니라고 은빛 연어는 막 외쳐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는 진짜 그렇게 죽잖아요. 결국 떠나지 않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삶의 의미란 내가 가진 공동체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자녀를 낳고 그걸 기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갈매기 조나돈은 사실은 본질을 찾았어요. 나는 걸 찾았어.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갈매기 공동체를 위해서 죽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을 한 거지. 단지 본질을 찾아서 자기를 더 발전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봉사하고 여기서는 공동체 해를 입혀가면서도 자기가 또 발전해서 봉사하고 예. 결국 결론은 같은데 그 일이 진행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소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소설을 골랐던 이유가 그래서 골랐었죠. 근데 제가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들으니까 딱 보이는 게 도대체 생산성 독서 코칭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나 얘기했더니 이 세 가지가 우리 배운 아이템을 그대로 학습자들이 배워서 하면은 책을 보는 기본 스펙이랑 알고리즘을 습득하는데 네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걸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세 권을 계속해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저 은빛 연어의 고민은 당연한 것 같고 우리 인류가 가장 위대한 건 여태까지 존재해 온 거잖아요. 그 멸망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존재 자체잖아요.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이제 번식하고 다음 세대를 또 연결해주고 그리고 사라지는 건데 이 위대성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위대한 큰 카테고리 속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여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뭔가 이상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정신만큼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연어의 삶 속에 또 은빛 연어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자기를 자아성찰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이런 큰 이런 대공동체의 발전에 가져오지 않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게 약 7만 년, 8만 년 됐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근데 크로마뇽이라도 이런 것은 100만 년을 살았어요. 우리 지금 8만 년 살았다니까. 근데 100만 년 살고 종이 없어졌어. 네안데르탈인도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어. 근데 종이 없어졌어. 우리도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예 사라질 수 있다니까. 진짜로 네안데르탈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지. 이 존재라는 곧 모든 이 존재의 목적이 존재예요. 예. 그렇게 존재의 목적이 존재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7만 년 동안 우리 과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항상 살아왔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믿는데 어느 날 존재가 위협에 빠졌을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이제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큐에서 나오더라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죽었을까? 네. 참 의미 있는 질문이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 존재가 지금 방금 우리 유 원장이 말한 것처럼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마치 공기와 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알을 낳는다. 이게 결국 일상인데 이것이 사라지면 존재가 없어져 버려. 아예.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이러는 거지, 가족도 있고 하는 거지. 이 존재를 만들어주는 이것이 생명체로 온다는 번식인데 이 번식을 또 하기 위해서는 알을 낳는 작업, 사랑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되고 예, 이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일단은 가치 있게 보는 거. 그 시각 위에서 그 다음 단계에 문명도 있고 못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많은데 제일 끝에 질문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네. 23번도 같은 얘기 같아요. 삶의 목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건강한 공동체. 그 다음에 이것도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22번 한번 볼게요. 저자는 은빛 연어가 마지막에 희망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딘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연어가 많아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제 마지막에 눈 맑은 연어하고 대화할 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희망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연어가 많아지면 희망이 생길 거다. 네. 영수 기사님. 네? 요 3만. 그런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자.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말 같아요. 나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 희망을 찾는 연어가 많으면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원장님 얘기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삶이지만 계속 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존재의 가치와 영원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걷는 거를 몰라서도 걷는 거 연습하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모든 간에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두고 그런 뭔가 맥락이 같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모든 거에서는 존재가 다 가치가 있다. 모든 실패까지. 교수님도 존재는 존재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봤어요. 나는 나 외의 사람들 세상에 대한 배경이다. 나는 배경.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어떤 때 있으면 누구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 그런 존재가 있지 않냐. 저런 사람이 있지 않냐.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냐. 그럼 존재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 세상의 원리와 규칙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한 너도 너로 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지 않냐. 너도 규칙이야 그게. 예. 그런 존재가 있어서 네가 빛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있어서 너가 더 유쾌해질 수 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극도의 황홀함을 주는 이제 명상 속에서도 존재 자체가 엄청난 황홀함이고 그것이 그 당신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의 흑채 가면은 교수님 수준에 다 통하는 그냥 이렇게 보아도 여기저기 다 보이는 그런 거랑 비슷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거야.
보니까 이 자연 세계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법칙이 우리가 갖는 의식의 통합이 법칙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돼.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덜란드처럼 세금을 60%씩 내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근데 네덜란드 60% 내잖아. 그럼 그쪽에서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자연 법칙에는 그런 걸 없는데 그 사람이 사는 사회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야 많이 내서 서로 나누자. 이래서 네덜란드는 세금이 50%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사회는 의식의 통합이 곧 법칙이더라. 예. 참 이건 자연과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성공과 실패도 그러더라고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 자연의 법칙만 따르면 성공해요. 근데 사회 법칙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저 사람이 나 걸 뺏어가서 그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망하게 되고. 자연 법칙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땅을 찾아서 딱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면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조건을 딱 맞추면. 근데 사람 사는 사이는 안 그래요. 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 다른 사람이 그죠? 나보다 돈 투자 더해서 가져가 버리면 내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이게 바로 사회의 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를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과 관련된 우리의 의지의 결합, 또 서로 간의 균형, 상호 간에 맞춰주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의 균형이고 자연의 균형은 법칙의 균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저거로 갑니다. 그 분석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작업을 다 해오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해오시면 페널티를 이제 좀 해서 우리가 잘 규칙을 잘 따라가서 이번에도 그래도 다들 많이 해오시니까 오늘 토론이 훨씬 좋네요. 네, 앞으로 다음 주에는 꼭 한 권을 지금 3가지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보신 거 가지고 이 질문만 한번 답을 해보면 돼요. 이번에는요 질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문이 3단계 포맷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이 시대적 표현까지는. 여기서부터 작품의 주제와 해설. 그러면 작품의 주제는 뭐다? 왜 나는 이것을 주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바뀔 때마다 핵심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핵심 메시지를 쓰고 거기에 설명 쓰고 핵심 메시지가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자기가 발견한 만큼. 주제 부각 전략은 요거 파일을 누르면 주제 부각이 떠요. 이렇게. 근데 링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무튼 저 링크도 같이 이 파일도 같이 드릴 테니까 이거 보면서 이 책의 스토리 전체를 보면서 아 어떤 부각 전략을 썼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부각 전략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건 반복을 썼나? 그럼 반복을 썼으면 반복 원리를 썼다. 왜 썼는지를 밑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어디 스토리가 반복돼서 나타나더라. 비교를 썼다, 전환을 썼다, 구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서 복선은 어디에? 복선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깔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저자는 이런 걸 말 않고 썼지만 우리는 그걸 다 찾아내서 그러면 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방법을 보면서 저 사람 지금 복선 쓰고 있어. 지금 구체화도 없이 일반화 시키고 있어. 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구조. 갈등 구조도 제가 드린 거 있으니까 그 파일에서 보고,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플롯. 요것은 꼭 보셔야 돼요. 플롯 같은 경우도, 전체 그 플롯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주 사용된 추구형 플롯이냐, 모험이냐, 초적이냐, 구출이냐, 탈출이냐, 복수냐 쭉 보면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스토리를. 그래서 이거 진짜 3권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다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대화 속에서 다 잡히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이번에 꼭 작업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 찾아가서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소감 쓰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이런 거를. 평생을 해도 누가 시켜줄 사람 없습니다. 네, 이번에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또 오늘 하루 잘 지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